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박필두라는 부유한 노인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불리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바로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모르는 아주 은밀한 비밀이 있었는데 물건이 서질 않았지요. 그 탓에 나이를 먹을수록 성격이 악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감은 빚을 받기 위해 한 자파상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파상은 박영감으로부터 돈을 빌려놓고서는 이제 20냥에 가깝게 늘어났는데도 여전히 갚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돈은 충분히 벌어서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영감은 그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지요. 이리 오너라. 아이고, 나리님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직접 행차하셨는지요?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겐가? 돈 빌려간 지가 언젠데 이렇게 모른 척 입싹 다는 거야? 사람이 변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은 태도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면 섭섭하지. 안 그래도 오늘 찾아뵈려고 했습니다요. 여기 빌렸던 돈 돌려드립니다. 자파상은 얼른 품속에서 묵직한 엽전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박영감은 눈살을 찌푸리고 엽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자파상이 돈을 준비 못해서 쩔쩔매길 바랬는데 곧바로 돈을 갚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랍쇼. 엽전을 세어보니 몇 냥이 부족한 겁니다. 박영감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귀신은 속여도 나 박필두는 못 속이지. 돈이 모자라지 않은가? 아닙니다요, 나리. 정확합니다. 이자까지 합하면 15냥 아닙니까? 허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올해 나라님이 금값을 올렸지 않은가? 그러면 이 몸도 손에 볼 수 없으니 이자율도 같이 올려야지. 그런가 안 그런가? 아이고, 나으리. 그러시면 저희는 굶어 죽습니다요. 부당합니다. 그러면 내 돈 빌려가고 떼어먹었으니 나란히 관하라도 가보겠는가? 박영감이 관할을 언급하자 자파상은 쏘스라치게 놀랐죠. 마을 사또도 박영감에게서 돈을 빌린 적이 있는 터라 관아에 가게 되면 돈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곤장도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파상은 울먹이면서 박영감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소란을 듣고 자파상의 딸이 나왔습니다. 자파상의 딸은 허윤지라는 여인으로 올해 홍기가 꽉 찼는데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윤지는 아버지가 울며 불며 박영감에게 매달리는 것을 보고 함께 와서 땅에 머리를 박았죠. 그렇지만 박영감은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미소 지으며 턱수염을 만졌습니다. 두 부녀가 설설 기는 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래. 사람이 응당 잘못을 저질렀으면 석고대죄를 해야 마땅하지. 그렇다 해도 이 몸이 그리 박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 있으면 그걸로 기간을 좀 늘려줌세. 박영감은 부녀가 처량하게 우는 것을 외면하고 멋대로 상품을 진열해 놓은 탁자나 장롱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괴상한 물건을 발견하는데 바로 잘린 원숭이 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눈을 반짝이면서 원숭이 손을 살펴봤습니다. 이 괴상망측하고 신묘한 물건은 무엇일꼬? 바다 건너 들어온 장식품이옵니다. 원래는 옆고을 유대감님이 부탁한 물건이었습죠. 전해진 바로는 소원을 빌면 3번 이루어지게 해준다고 하지요. 오호, 그거 참 신박한 기물이로다. 아주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아니 됩니다, 나리. 그 물건은 유대감님이 특별 주문하셔서 가져가시면 저는 큰 화를 치릅니다요. 아무렴 물곤장보다 더 큰 화를 치르겠느냐? 잔말 말고 내놓거라. 박영감은 그리 말하고 원숭이 손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등 뒤로 부녀의 곡소리를 가락 삼아 휘파람을 불었죠.
아무래도 오늘은 운수가 아주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라면 이미 넘치고 흘러서 이런 진귀한 물건들을 모으는 것에 재미를 붙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간 박대감은 원숭이 손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이지 기괴하고 괴상한 물건이 아닐 수 없었지요. 언뜻 보면 사람 손 같았지만 털이 흉측하게 숭숭 나 있는 것이 분명 금수의 손인 것이 확실했지요. 아차차, 그래.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소원 하나쯤 빌어볼까? 박영감은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았지요. 자파상의 말대로 정말 소원을 들어주면 이를 더 비싼 값에 팔아도 되니까요. 박영감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할까? 아니다. 이미 돈은 차고 넘치도록 많다. 힘 좋은 머슴 하나를 들여달라고 할까? 에이, 그것도 쓸모없다. 힘 좋으면 밥도 많이 먹을 텐데 오히려 손해다. 그러던 중 박영감은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서지 않는 물건을 발딱 일으켜 세워달라고 비는 겁니다.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가성비가 나오지 않은데.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소원은 단 3번뿐인데 한 번에 한 가지 소원만 이루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겁니다.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무릎을 탁 하고 때렸지요. 자파상의 딸년인 윤지가 홍기가 차서 미모가 아주 물이 올랐는데 그것으로 총각딱지를 떼면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물건도 세우고 어여쁜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일타쌍피 아니겠습니까? 원숭이 소나 내가 자파상 딸과 아주 가열차게 한바탕 뒤엉키게 해다오. 박영감은 곧바로 소원을 빌었습니다만 무슨 일일까요?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할 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원숭이 손이 맥박치듯 꿈틀 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박영감은 계집아이처럼 비명 지르며 원숭이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착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 원숭이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박영감은 숨을 고르고 원숭이 손을 다시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지금은 언제 움직였냐는 듯 가만히 있네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깨름칙해진 박영감은 원숭이 손을 장롱 속에 깊숙이 박아 넣어뒀습니다. 기분이 상했으니 술이나 진탕 마시고 돈을 빌려 간 농부 최 씨나 괴롭히려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평범하게 보낸 박영감은 원숭이 손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박영감은 두루마기나 한 벌 멋들어진 것으로 맞춰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아무래도 최 씨는 의복에서 드러나는 법. 박영감은 뒷짐을 지고 한복집을 찾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기는 어째 손님이 왔는데도 감감무소식인 게야. 한복집 안에 들어가자 한 여인이 박영감을 맞이했습니다. 헌데 어랍시오. 맞이하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자파상의 딸인 윤지였습니다. 의외의 만남에 박영감은 두 눈을 휘둥그렇게 떴지요. 윤지는 손님이 박영감인 것을 알고 똑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눈을 내리깔고 정중하게 인사했지요. 부친이 박영감에게 노여움을 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거든요. 내 두루마기를 하나 맞춰야겠다. 어디 멋들어지는 걸로다가 한번 보여봐라. 알겠사옵니다. 여기 이 원단을 보실 것 같으면 청나라에서도 황제가 사용한다는 명주이지요. 윤지는 정성껏 박영감을 시중들었습니다. 박영감은 알아서 기는 자파상 딸의 행동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영감은 몇 번 고개를 주걱거리더니 원단을 골랐습니다. 윤지는 곧바로 치수를 재주겠다며 박영감에게 잠시만 팔을 들어달라고 요청했지요. 박영감은 윤지가 치수를 재도록 얌전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다리 사이가 묵직한 것이 영 불편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고 하고 고개를 내렸는데 아니 이럴 수가. 박영감의 물건이 꼿꼿하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박영감은 그제야 왜 가랑이 사이가 갑갑하고 불편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이 없어서 그 감각이 익숙치 않은 것입니다. 날이 바지 안에 물건을 넣어두시면 치수를 정확히 잴 수가 없습니다. 부디 꺼내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윤지는 남녀 간의 정을 나눠본 적이 없는 수처녀라서 남자의 물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영감의 물건을 보고도 얼굴을 붉히기는커녕 천연덕스럽게 말한 것이지요. 그러자 박영감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곧바로 바지를 훌러덩 벗어 젖힌 것입니다. 윤지는 그 모습을 보며 박영감의 늠름한 물건을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당당한 모습의 윤지는 남녀 간의 사랑을 몰랐음에도 본능적으로 박영감을 잡아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훌러덩 올라탔지요. 그렇게 둘은 마음껏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럴 수가, 원숭이 손의 소원이 이뤄진 것입니다. 박영감은 큰일을 치르는 와중에도 원숭이 손의 효험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생 세워본 적 없는 물건이 벌떡 서고 어여쁜 여인네와도 배를 맞았는데 미신을 믿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윤지 외에는 아랫도리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윤지를 색시로 맞아서 죽을 때까지 즐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박영감과 윤지는 그렇게 종종 은밀히 만남을 가지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윤지도 처음 겪어보는 남녀와의 정에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윤지가 박영감을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박영감은 이럴 것이 아니라 혼약을 맺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박영감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고 윤지와 속궁합도 잘 맞으니 최적의 조건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윤지는 혼인만큼은 완고했습니다. 하나뿐인 부친의 허락 없이는 혼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영감은 차마 자파상에게 가서 딸과 혼인해달라고 머리를 숙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혼인해버리면 될 터입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그런 못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느끼지 못했던 여인과의 사랑이 너무 달콤해서 조금은 양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갑자기 생긴 양심이 영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윤지에게 반해버린 박영감은 정식으로 혼약을 맺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박영감은 원숭이 손의 두 번째 소원을 빌기로 결심합니다. 박영감은 장롱 속에 박아둔 원숭이 손을 꺼냈습니다. 전지전능한 원숭이 손이시여. 내가 자파상의 딸 윤지와 혼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박영감이 소원을 빌자 원숭이 손이 다시 움찔하고 움직였습니다. 박영감은 그러고 마음 편히 자리에 누워 잠들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누군가가 박영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자파상이었습니다. 자파상은 박영감에게 절을 하고서 부디 딸과 결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감은 그야말로 어깨를 덩실덩실 움직이며 춤이 나올 것 같았지요. 속궁합도 아주 끝내주게 잘 맞고 어여쁜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된 것입니다. 박영감은 곧바로 알겠다고 하여 윤지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윤지도 부친의 허락이 나서 잠자코 박영감과 혼약을 맺었지요.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지고 박영감은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고 느꼈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는 날 박영감은 윤지의 하얗고 보드라운 살결을 맛보며 수십 번이고 황홀경에 다다랐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동안 서로가 없이는 못 사는 금슬 좋은 부부로 거듭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 생활이 그러하듯 평탄하지만은 못했지요. 윤지는 알고 보니 지독하게 독하고 고집이 센 여인이었습니다. 박영감의 마누라가 되고 난 후 점점 성정이 포악해지더니 잠자리 요구도 더욱 많아졌지요. 아무리 박영감의 원숭이 손으로 훌륭한 물건과 정력을 소유하게 되었다지만 윤지의 욕구는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심하면 일주일 내내 잡혀서 안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지요. 그야말로 박영감은 산채로 죽어가는 듯했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튀어나온 뱃살도 홀쭉해졌습니다. 수염은 물론이고 머리털까지 모두 새하얗게 새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귀신도 이런 귀신이 없다.
남자 죽이는 욕정 귀신을 내가 집안에 들였구나. 박영감은 치를 떨며 마누라 눈치를 살살 살피고 다녔습니다. 박영감은 경솔하게 소원을 빈 것이 너무나도 후회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이야기하려니 얻어맞을까봐 두려워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오히려 아내가 나오면 눈을 내리깔고 서둘러 자리를 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박영감은 이내 다시 잡혀서 어김없이 안방에 끌려가 허리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자칫하면 숨이 넘어가겠구나. 박영감은 어떻게 해야 이 요물 같은 여자를 떼어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때 박영감은 오래전 장롱 속에 넣어둔 원숭이 손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소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면 어떠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박영감은 눈물을 삼키고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마누라와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원숭이 손은 경련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더니 손가락이 발가락이라도 된 듯 펄쩍펄쩍 뛰어올라서 창밖으로 뛰쳐나가 버리지 뭡니까. 박영감은 허탈했지만 필시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안심하며 별채로 도망가 조용히 숨어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영감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감감무소식이었죠. 기다리던 박영감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의 구박과 핍박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감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영감의 재산이 몽땅 몰수당한다는 겁니다. 소식을 전한 머슴에게 박영감은 당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유대감이 글쎄 익명의 서신을 받고 이를 관청에 신고했다지 뭡니까? 그 서신이 무엇이길래 그러는 게야. 다름 아니고 머슴이 엉금엉금 박영감에게 다가가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금까지 박영감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고발하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증거인 장부까지 들통났다는 거지요. 도대체 그 장부가 어찌 유대감에게 넘어갔느냐. 박영감이 펄쩍 뛰자 머슴은 그저 울상을 지었지요. 당최 누가 했는지 알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윤지였습니다. 밀고자는 윤지였던 것이죠. 윤지는 밤일은 밤일대로 해주지 않고 천만남과 달리 사내다움이 없어진 박영감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윤지는 그런 박영감이 너무 미운 탓에 이런 흉계를 꾸민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게냐 나는. 어떻게 되긴요? 박영감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포졸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박영감은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거늘 반면 갑자기 재산을 모두 몰수당한다니 박영감은 억울하고 서글펐습니다. 그렇지만 박영감이 원하던 대로 윤지와 이혼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죄인으로 잡혀가고 알거지가 되긴 했지만요. 이는 모두 박영감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유대감의 물건인 원숭이 손을 가로챘고 이를 이용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숭이 손은 항상 소원을 비틀어서 들어줬습니다. 박영감은 관청으로 끌려가서 하루 종일 곤장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간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입니다. 그러고 쫓겨난 박영감은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박영감은 길거리에 허무하게 나앉아서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숭이 손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었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이 되레 업보가 되어 박영감의 말년을 고통스럽게 뒤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영감은 그 이후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괴롭혔던 이들에게 끼니를 구걸하며 다녔답니다. 그간 악독하게 행동했던 것만큼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구박받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몰수된 재산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반은 나라가 가져가고 나머지 반은 아내였던 윤지가 모두 갖게 되었답니다.
윤지는 그 이후로 마을에서 인덕 넘치는 마님으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었던 박영감의 최후가 워낙에 비참했기 때문에 윤지는 마음을 바로 잡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모르지요. 박영감도 늦게나마 마음을 고쳐먹고 덕을 베풀면 다시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옛말에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듯 쇳불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고 하지요. 박영감은 사사로운 욕심으로 기물을 멋대로 사용하다가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지나친 욕심은 언제나 크나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때는 인조 3년, 어느 산골 마을에 무영이라는 중년의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시적 조선 무관에 봉직하여 군 생활을 했으나 옹졸한 내부 정치 싸움의 염증을 느껴 전역하고 대장간을 차렸지요.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떏거리를 굶지 않고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묘령의 여인이 손님으로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행동거지에서 품위와 기품이 아름다운 넘치는 여인으로 자신을 세화라고 밝혔지요. 여인은 누추한 대장간 안을 환하게 비추는 듯 화사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산골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무영은 아리따운 여인의 미모와 달콤한 향기에 잠깐 넋을 잃었지요. 세화는 꾸러미 하나를 탁자에 올려놓아 펼쳤습니다. 안에는 부러진 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는데 이 검을 수리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무영은 홀린 듯 검을 살펴봤습니다. 그야말로 멋들어진 보검이었습니다. 비록 부러졌지만 날은 날카롭게 서 있었고 도신을 따라 은은하게 물결치는 문양이 수놓아 있었죠. 손잡이에 가까운 몸통에는 정명도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검을 수리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보검을 제대로 손보려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고 부러진 검을 다시 붙인다 해도 균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이죠. 정명도는 갑오로 여겨도 될 만큼 훌륭한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영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곳은 농기구나 만드는 산골 대장간이라면서요. 세화는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꼭 수리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무영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죠. 모든 이유를 떠나서 앞으로 절대 무기를 들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세화는 벽에 걸린 저 무기는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영의 대장간 벽에는 큼지막한 환도가 한 자루 걸려 있었습니다. 무영은 자신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전역했지만 한때 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애국심을 잊지 않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걸어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세화는 조금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뜻이 그리 완고하다고 하니 오늘은 물러가겠다며 돌아갔지요. 그렇게 여인은 매일 같이 대장간을 찾아와 무영에게 무기를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일주일이나 지속되었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무영과 여인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세화는 무영이 대장간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옆에 다소곳이 앉아 소금을 불렀는데 그 음이 퍽이나 아름다워 지나가던 이들도 가만히 서서 노래를 감상하고는 했습니다. 세화는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며 그 지역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군에 복무하고 이후 산골짜기에서 살았던 무영은 제잘거리는 세화의 세상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무영이 붉게 달아오른 괭이 머리를 망치로 때려서 단조를 하는데 불똥이 튀어서 대장간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세화는 재빠르게 양동이 물을 부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소용없어서 몇 번이고 물을 길어왔죠. 덕택에 불은 꺼트렸지만 세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어버렸죠. 무영은 고마운 마음에 몸을 닦을 천을 주는데 물에 홀딱 젖은 탓에 오산으로 세화의 알몸이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년 만에 처음 본 여인의 아름다운 몸에 무영은 사내다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화는 부끄러워하는 무영의 모습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죠. 세화는 무영에게 더욱 가까이 몸을 가져가며
뭘 그리 가리냐며 장난을 쳤습니다. 무영은 그런 세화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영은 세화를 번쩍 들어서 테이블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세화는 거절하기는커녕 눈을 다소곳이 감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세화와 부드럽게 입을 맞췄고 그 순간 둘은 화로 속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무영의 투박한 손길이 세화의 둔부를 꽉 쥐자 야릇한 숨소리를 흘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망치를 잡고 두들길 때마다 힘줄이 불끈거리는 무영의 팔을 보면서 남몰래 상상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으니 말이죠. 이윽고 무영은 세화의 희고 부드러운 살결을 느끼며 축축하게 젖은 그곳에 물건을 깊게 넣었습니다. 세화는 웬 굵직하고 단단한 몽둥이가 들어오자 온몸이 경직되면서 숨을 헉하고 멈췄죠. 아니, 어찌 이런 물건을 산골짜기에서 썩히고 있었나요? 그대의 것도 빈틈없이 꽉 조이는 것이 방심하다가는 금방이라도 끝나버릴 것 같구려. 세화는 무영에게 안겨 수없이 황홀경을 느꼈죠. 둘은 그렇게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한참을 사랑을 나누며 그간 쌓인 욕구를 모두 풀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큰일을 치르고 나서 둘은 벌거벗은 채 숨을 몰아쉬며 나란히 누웠습니다. 무영은 그러자 도대체 그 보검이 무엇이길래 집요하게 수리해달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세화는 그 보검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의 것인데 그만 살해당하고 말았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친구를 기리기 위해 검을 수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무영은 굳은 결심을 하고 정확히 3일 후에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온 집중을 다해야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다면서요. 세화는 알겠다며 3일 후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조했죠. 무영은 세화가 나가자마자 곧 바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3일 밤낮을 망치로 두들기며 부러진 검을 이어 붙였습니다. 이윽고 정명도는 원래의 것보다 더욱 아름답고 날카롭게 새 것처럼 벼려졌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만족스럽게 검을 수리하자 무영은 세화를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세화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무영은 이상하게 여겼으나 일단은 성공적으로 검을 수리한 것을 기념할 겸 주막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무영은 막걸리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주막의 분위기가 영 이상했습니다. 주모가 불안한 듯 눈치를 살피고 한 무리의 건장한 사내들이 탁자에 둘러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큼직한 박도 한 자루와 짧은 단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생긴 것은 분명 조선 사람이었지만 저 짧은 단도는 분명 후금 병사들의 것이었습니다. 무영은 수상한 기색을 느껴서 조용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은 일어나서 한 여인을 찾고 있다며 주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상차기를 묻고 다녔습니다. 이내 무영에게도 와서 묻는데 거칠게 그려진 여인의 초상화를 보였는데 이럴 수가, 이는 누구도 아닌 세화였습니다. 무명은 딱 잡아떼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이 여인을 찾는지 물었죠. 사내들은 알 것 없다고 대답하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무영은 사내들이 나가자마자 술값을 치르고는 곧바로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장간에는 세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꾸리고 떠날 준비를 끝낸 상태였죠. 그러고는 일이 생겨서 좀 늦었지만 이제 수리한 정명도를 돌려받고 다시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영은 주막에서 본 사내와 지금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지만 절대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세화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무영은 검을 돌려주겠지만 당신의 정체를 알지 않고서는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화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때려는 순간 주막에 들어왔던 사내들이 대장간에 나타났습니다. 사내들은 세화를 발견하고 박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밀서를 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윽박질렀죠. 세화는 그러자 정명도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영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기서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명, 가녀린 여인이 괴한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무명은 괴한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펄쩍 뛰어서 탁자를 넘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박도를 뽑아 들고 있던 사내 한 명이 무명의 내려꽂히는 발길질에 얻어맞고 그대로 벽에 처박혔죠. 깜짝 놀란 괴한들은 곧바로 무명에게 박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코웃음치며 날래게 공격을 피하고 묵직한 주먹을 한 방씩 얼굴에 먹여줬습니다. 망치 같은 주먹에 얻어맞은 괴한들은 모두 하나같이 정신을 잃고 널브러졌죠. 그렇게 괴한들을 순식간에 모두 쓰러뜨린 무영은 세화에게 당장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라고 물었습니다. 세화는 그러자 지금까지 숨겼던 모든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화는 후금 땅에서 정보를 모으고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조선의 밀정이었습니다. 작전 도중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이를 알리러 오던 중 습격을 받아 동료가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현재 조선과 후금 그리고 명나라는 기묘하고도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명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명나라를 수호국으로 여기고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는 것이 조선 왕조의 핵심 외교 정책일 정도였죠. 후금은 만주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부상한 국가로 조선은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후금의 군사적 야망이 나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죠. 이에 따라 세와 같은 조선 밀정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세화는 매우 중요한 첩보를 얻게 됩니다. 바로 후금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였습니다. 또한 동원되는 군사력과 물자까지 매우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이를 하루빨리 남한산성에 있는 세화의 직속 상관, 호준 장군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내부에도 숨어있는 후금의 밀정들이 세화를 방해하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세화는 하루가 급하지만 이동 경로를 숨기기 위해 무영이 있는 산골 마을에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도와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일반 백성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을 안기고 싶지 않아요. 세화의 말에 무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이 세화는 짐을 꾸리고 대장간을 떠나려 했죠. 그러나 무영은 그런 세화를 뒤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어느새 무영은 자신이 버리기로 한 환도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보찜을 어깨에 둘렀죠. 무영은 아직 나라에 대한 충심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크게 감명받은 세화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게 퇴역군인 무영과 밀정 세화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굽이진 강과 험준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후금 밀정들의 습격을 받으며 위험한 순간이 숱하게 있었지만 무영의 귀신 같은 검술과 세화의 치밀한 계획으로 마침내 남한산성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무영과 세화는 곧바로 호준 장군을 아련했습니다. 세화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낱낱이 보고했지요. 함께 들어갔던 동료는 후금 밀정의 칼날에 사망했고 여기 퇴역군인의 도움을 받아 이곳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요. 지금도 적국의 첩자들이 조선 땅 곳곳에 퍼져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무엇보다 후금의 침략이 조선의 코앞까지 왔고 장차 국군을 위협할 것이니 이를 임금님께 하루빨리 전달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호준 장군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병사들이 무영과 세화를 포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화는 그런 호준 장군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외치자 호준 장군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선은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 후금은 그야말로 떠오르는 태양, 명나라는 저무는 달과 같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놈들이나 옛 충성을 들먹이고 있다.
조선은 오히려 두 팔 벌려 후금을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무슨 소리요, 장군? 말인즉슨 조선을 적국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거요?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지렁이 대장장이답게 아둔하구나. 세화는 절망했습니다. 세화와 무영을 둘러싼 병사들을 자세히 보아하니 지금까지 습격해왔던 후금의 밀정과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호준 장군이 바로 조선 땅에서 활개치는 후금 밀정의 흑막,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어째서인지 세화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도 호준 장군에게 서신을 보내고 나면 반드시 후금 밀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밀서를 적국에게 가져다 바친 격이 된 것이지요. 분노한 무영은 맨손으로 창을 든 병사들에게 돌진했습니다. 무영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에 대한 증오가 더 컸지요. 귀신같이 달려드는 무영에게 겁을 먹은 병사들은 어설프게 창을 뻗었습니다. 무영은 창을 옆구리로 감싸고 그대로 팔꿈치로 후려쳐서 창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잘린 창날을 호준 장군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호준 장군은 옆에 서 있던 병사 뒤에 숨어서 날아오는 창날을 막았지요. 간악한 인물답게 부하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자였습니다. 무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맨손으로 병사들과 용맹무쌍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의 포위가 무너지면서 무영이 우세해지고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 호준 장군은 세화를 사로잡아 목덜미에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무영이 투항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세화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협박했지요. 어쩔 수 없이 무영은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곧바로 병사들은 무영을 꼼짝도 못하게 묶고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세화는 억장이 무너졌죠. 결국 세화와 무영은 호준 장군의 병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둘은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음 날 해가 뜨면 곧바로 목이 달아날 처지에 놓였죠. 그러나 세화는 소중한 동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다름 아닌 직속 상관인 호준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무영 또한 조선을 적국에 팔아넘기고 쥐새끼처럼 암약하는 매국노의 치를 떨었지요. 설령 목이 베인다 해도 눈을 편히 감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었지요. 세화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재주가 많은 여인이었기에 지금 이 고난도 능히 해결해 나갈 대책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세화는 생각을 끝마치자마자 옷 소매에서 바늘 한 개를 뽑았습니다. 후금에서 온갖 생고생을 하며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화는 바늘을 이용해 자물쇠를 풀고 무영의 철창도 간단하게 열었습니다. 무영과 세화는 간수들을 은밀하게 처치하고 빼앗긴 무기와 짐, 밀서를 되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지하 수로를 통해 남한산성을 빠져나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였습죠. 설령 둘이 자유가 된다고 해도 조선 내부의 배신자와 후금의 침략을 조정에 알리기 위해서라면 어찌해야 할까요? 임금님께 직접 이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무영은 세화의 계획이 궁금했지만 세화는 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그리고는 계획을 속삭였죠. 이는 정말이지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무영은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세화의 말을 믿지 못했지요. 그러나 세화는 자기만 믿어달라고 말하며 끝까지 따라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영은 대답 대신 뜨거운 입맞춤을 했죠. 세화와 무영은 조선의 궁궐에 잠입했습니다. 일반적이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그러나 세화는 궁의 비밀 통로와 비밀방의 위치를 모두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래 영의정의 사생아로 태어난 세화는 어렸을 때부터 궁을 탐험하며 놀았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세화와 무영은 좁고 굽이진 지하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세화는 지금 우리는 경회로 연못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해줬죠. 통로의 벽에 서린 습기를 보면 정말 그러한 듯 했습니다. 무영은 놀라워하며 계속 세화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갔죠.
이윽고 이 둘은 어느 한 좁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임금님의 침소인 침전 아래였죠. 여기서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오면 곧바로 임금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오후에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임금님께서 침소에 들 시간이었지요. 둘은 잠시 기다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임금님이 침소에 들었습니다. 둘은 심호흡을 하고 곧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던 임금님은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요. 그때 무영은 어쩔 수 없이 옥체에 손을 대야 했습니다. 임금님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지요. 그리고는 제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인조는 그런 세화의 진심 어린 부탁에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세화는 그래서 밀서를 전달하고 조정에 반하는 반역자 흑막이 현재 남한산성에 있으며 후금이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조는 세화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으나 밀서에 적힌 내용과 새겨진 인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이윽고 인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은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영과 세화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영은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고 세화는 영의정의 사생아이고 여인네였지만 벼슬을 하사받을 수 있었지요. 이후 무영과 세화의 도움으로 남한산성을 재정비할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임금님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도중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여 목숨을 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은 또 사람들이 모르는 재미있는 뒤시약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고갱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와 팔뚝에 비길 만한 신하라는 의미로 무영과 세화는 참으로 충직한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어느 한마을의 소장농의 집안에서 덕수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덕수는 너무나도 작고 볼품없어 보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덕수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해 겨울은 무사히 넘겼는데 나이를 먹어도 키가 자라지 않아 또래에 비해 체구가 왜소했고 잔병치레가 심했답니다. 이를 걱정한 덕수의 부모는 값비싼 한약재를 사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미천한 신분의 소장농이 그 비싼 한약재를 사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가격도 가격이고 막상 사려고 하면 이미 높으신 분들이 먼저 가져가 버렸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집안에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이를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덕수의 아버지는 급기야 몰래 한약방을 숨어 들어가서는 비싸 보이는 한약재는 모조리 훔쳐왔습니다. 문제는 글을 읽을 줄을 모르는 까막눈이라서 훔쳐온 약재의 효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에 좋은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탕약을 끓여본 적이 없어서 덕수의 어머니는 약재를 솥에 몽땅 때려 넣고 잡탕을 끓여버렸답니다. 결국 덕수는 정체 모를 흙탕물 같은 시커먼 한약을 솥재로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무모한 정성이 통했던 걸까요? 자칫 극약이 될 수 있었던 잡탕 한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 덕수는 잔병치레 없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덕수는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크고 힘센 장사가 되었습니다. 큼지막한 바위도 번쩍 들어올리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해도 지치는 법이 없었죠. 그 덕에 마을의 유지로 유명한 양반집 김선비 댁에 머슴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세고 성실한 덕수는 열심히 일하며 품삯을 벌었답니다. 헌데 때는 약 철종 14년 조선의 가뭄이 크게 들며 역병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덕순의 부모는 병에 걸려 일찍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김선비는 덕수를 거둬 같이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이를 감사하게 여긴 덕수는 더욱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김선비 댁의 젊은 마님, 춘희 마님도 병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김선비는 춘희 마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조선 팔도에서 이름 날린다는 의원들을 모두 데려왔는데 병이 도무지 낫지를 않는 겁니다.
아름다웠던 춘희 마님은 병세가 악화되자 머리털은 물론이고 손톱이고 발톱이고 몽땅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밤이 되면 열이 펄펄 끓고 피부가 썩어서 고름이 흘렀지요. 이를 지켜보는 김선비의 속도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덕수도 매일 밤 병수발을 들면서 춘희 마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님의 병을 낫게만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춘희 마님이 물수건을 든 덕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갓난아이가 쥐는 힘보다 약했지요. 춘희 마님은 간신히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여인의 행복을 느끼고 싶다고 말입니다. 덕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행복 말이라굽쇼.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님을 위해서라면 저 덕수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요. 정말이더냐? 그 각오가 정말이렸다? 그렇다면 내가 알려주겠다. 춘희 마님은 병이 심해지면서 김선비와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했을 적에는 매일 같이 남편과 사랑을 나눴으나 지금 같은 몰골로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지요. 무엇보다 부탁했을 때 남편이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볼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춘희 마님도 여인이었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생기 넘쳤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수총각인 덕수는 마님이 말하는 여인의 행복이 무슨 뜻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러자 춘희 마님이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덕수는 설명을 끝까지 듣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나리님의 아내인 마님과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꼴인 것은 괜찮은 게냐?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요. 마님과 나리님의 부탁이라면 이덕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춘희 마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우리 둘의 비밀로 남기면 된다면서 말입니다. 이에 덕수는 더 이상 마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부탁은 못 들어줄까요? 하물며 마님은 정말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크나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이상 거부하면 사람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덕수는 수건으로 마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레 닦아내고 옷을 벗었습니다. 생전 아름다웠던 춘희 마님을 보면서 그런 불온한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막상 일을 치른다고 생각하니 아랫도리가 벌떡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런데 덕수의 물건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덕수의 물건을 보고 잠깐 겁을 먹었습니다. 저런 몽둥이 같은 물건이 들어오면 정말 목숨이 끊어지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이미 결심을 내린 이상 춘희 마님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춘희 마님은 정갈이 누워 덕수가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렇게 머슴 덕수와 춘희 마님의 거사가 치러졌습니다. 덕수는 행여나 춘희 마님이 격한 움직임으로 숨을 거둘까봐 두려웠는지 최대한 천천히 움직였지만 수총각이다 보니 어느새 정신을 놓고 미친 듯이 넣었다가 빼기 시작했습니다. 춘희 마님은 덕수의 열정적인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아픔도 있고 여인의 행복 그 이상을 느껴버리고 말았지요. 나 죽네, 나 죽어. 아주 좋아 죽겠구나. 아이고, 마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요. 정신 꽉 붙들어 매십시오. 덕수는 한 번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또 한 번, 그렇게 끝나면 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다음 날까지 끝없이 춘희 마님에게 행복을 선사했지요. 춘희 마님은 쉴 새 없이 극락을 오가며 생기 넘치던 시절의 행복을 느꼈답니다. 덕수의 봉사가 끝나고 춘희 마님은 마침내 만족하여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이 됐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춘희 마님의 병이 말끔하게 나은 것입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병이 치료된 것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부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고 절했던 것이 효과가 난 것이 분명하다. 김선비는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춘희 마님은 어림잡아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덕수와 한바탕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난 후에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이 나은 춘희 마님은 다시금 옛날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더욱 활기 넘쳐서 김선비와 밤일을 하는데 김선비가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춘희 마님은 자연스레 덕수의 그 전륜한 물건이 그리워졌습니다. 김선비와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날밤 느꼈던 황홀경에 다다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춘희 마님은 야심한 밤 안방을 빠져나와 덕수의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덕수는 곤히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날 본 몽둥이 같은 물건이 불뚝 솟아올라 있지 뭡니까? 춘희 마님은 덕수의 물건을 보자마자 다리 사이가 흠뻑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것이 있습니까? 춘희 마님은 몸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급한 대로 속옷만 벗어 던지고 그대로 덕수의 물건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쫀쫀한 춘희 마님의 안이 덕수의 뜨겁고 딱딱한 물건을 받아들이자 꽉 조여들었습니다. 그 이상야릇한 감각에 덕수는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이미 일을 시작해버린 춘희 마님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이런 물건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더 큰 중죄이니라. 밀어내지 말거라.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허리를 움직여보거라. 춘희 마님은 탄탄한 덕수의 가슴을 짓누르고 한 마리 짐승처럼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덕수는 나리님에게 들킬까봐 너무 두려웠지만 동시에 물건으로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열과 성을 다해 춘희 마님에게 봉사했습니다. 이후로도 춘희 마님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날이면 불현듯 나타나서 덕수의 봉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럴수록 춘희 마님은 오히려 나이를 먹지 않은 것처럼 탱탱해지는 겁니다. 40을 넘기는 나이임에도 여전히 볼이 발그레하고 피부에서 윤기가 났지요. 덕수와 거사를 치르면 무슨 병이든 낫고 심지어 나이까지 먹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춘희 마님은 머슴 덕수의 몸에 무언가 신묘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당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마님이 이를 덕수에게 캐묻자 덕수는 아마도 어렸을 적 부모님이 끓여주신 잡탕 한약 덕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몸에 좋은 머슴이로구나. 내가 날 살렸다. 그러고 며칠 후 김선비 댁의 대문 앞에 병을 고치는 비법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춘희 마님이 크게 병을 앓다가 완전히 쾌차하자 옆고을에서 옆고을로 이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춘희 마님의 치료법은 동네방네 함부로 떠들고 다닐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집안 머슴과 잠자리를 가져서 병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입이 찢어져도 말 못할 비밀이었죠. 결국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은 거절하는 춘희 마님의 완고한 태도에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무리의 사람들만 춘희 마님이 아무리 모질게 거절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큼지막한 가마를 타고 온 정체불명의 손님이었는데 가마를 든 덩치 큰 장정 넷은 입 뻥끗하지 않고 목석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마 밖으로 새하얀 여인의 손이 나오더니 금과 옥으로 만들어진 마패를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춘희 마님은 이것이 대관절 무엇인고 마패를 살펴봤는데 그만 깜짝 놀라서 바닥에 털퍼덕 쓰러졌습니다. 마패는 다름 아닌 청나라 대거상 호서람을 의미하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호서람은 벼슬을 하려거든 증국번을 본받고 장사를 하려거든 호서람을 본받으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수성가형 상인으로 이름이 높은 대거상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재정적인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돈을 지원해서 나라를 회복시킬 정도로 막대한 부를 가진 인물이었지요. 춘희 마님은 서둘러 가마를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자 가마에서 아름답지만 병색이 짙은 여인이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여인은 호서람의 첩 중 하나로 자신을 주유하라며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한 마을에서 비밀의 비법으로 어떤 병이든 낫게 한다는 소문만을 듣고 먼 길을 여행하여 행차한 것입니다.
유아 마님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 춘희 마님의 마을은 기나긴 가뭄으로 흉작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유아가 가진 재력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춘희 마님은 깊은 고민 끝에 유아 마님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별채에서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속삭였지요. 비법을 들은 유아 마님은 짐짓 놀랬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병이 낫기만 한다면 이미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렴 죽는 것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덕수는 가장 좋은 한복을 입고 별채에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유아 마님은 정갈한 자세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두 볼에 옅은 홍조를 띠고 있었답니다. 달빛에 비친 유아 마님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총각이었던 덕수의 심장을 쿵덕쿵덕거리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안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랫도리가 벌써 불끈해졌지요. 덕수는 부드럽게 유아 마님은 안았습니다. 너무나도 가녀린 나머지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정한 모습에 그저 치료라고만 생각했던 유아 마님도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덕수의 묵직한 물건을 보고 있자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인의 행복이 아른아른 떠올랐지요. 이럴 수가, 조선인들은 어찌 이리 크고 우람할까. 덕수의 물건을 보고 있기만 해도 온몸이 간질간질 다리 사이가 흠뻑 젖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청나라에서 온 마님은 조선인의 물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난 것이지요. 덕수는 유아 마님의 그곳을 살며시 건드려보고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덕수는 단숨에 유아 마님 안으로 물건을 넣었습니다. 유아 마님은 덕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뿅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물건은 보통 물건이 아니다. 나라를 주무르는 남편보다도 이 머슴의 것이 훨씬 좋구나. 이미 유아 마님은 덕수에게 몸도 마음도 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덕수와 유아 마님의 큰일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병세가 심했던 유아 마님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는데도 덕수에게 매달려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치료가 이틀이나 이어졌습니다. 이후 유아 마님의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유아 마님은 약조했던 대로 춘희 마님의 마을을 돕는데 물심양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비밀스러웠던 덕수의 치료 봉사가 그날 밤 소피를 보러 잠시 밖으로 나왔던 머슴 창덕이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창덕이는 의심했습니다. 분명 병을 치료하기 위해 들렸다는데 어째서 덕수가 어여쁜 청나라 마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 그렇다면 춘희 마님과도 그 짓을 했다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창덕이는 한달음에 덕수를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당장 아리따운 여인들을 마음껏 아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모두 김선비에게 고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덕수는 난처했습니다. 아무리 치료행위라고 하지만 아내를 품은 사실을 들키게 되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김선비가 크게 상심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덕수는 요즘 자신에게 푹 빠진 청나라 마님 유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지요. 덕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좋다. 만병통치 머슴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내가 젖을 갓댔을 때 몸이 굉장히 허약했거든. 그랬는데 백화초를 먹었더니 이렇게 되었단다. 그 말이 정말인 게야. 그래. 내가 비밀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백화초를 가져다 줄게. 2개였는데 나머지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거든. 창덕이는 덕수의 제안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이제 그 약초를 먹으면 자신도 마음껏 아리따운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칭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덕이는 그러면 지금 당장 가져오지 무엇하냐고 덕수에게 윽박질렀습니다. 덕수는 빙긋 웃으며 몇 주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창덕이는 마음이 급했지만 덕수의 말을 믿기로 했지요. 하지만 당연히 이는 덕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덕수는 유아 마님에게 부탁하여 조선에는 없는 청나라산 잡초 한 뿌리를 부탁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산이나 들에 흔히 피는 잡초였지만 조선 땅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풀이었습니다. 유아 마님은 덕수의 부탁을 듣고 의아했지만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사절단을 파견하여 급하게 잡초를 공수해 왔습니다. 덕수는 생명의 은인이었고 덕수의 대단한 물건에 유아 마님은 완전히 뿅 가버렸거든요. 며칠 후 잡초를 받은 창덕이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잡초를 백화초로 믿었지요. 창덕이는 잡초를 냉큼 짚어 품속에 고이 숨기고는 후다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을 본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는 언젠가 김선비와 춘희 마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덕수는 유아 마님과 청나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창덕이는 청나라산 잡초로 정성스레 약탕을 끓였습니다. 어딘가 색깔이 푸르딩딩하고 냄새도 구역질 났지만 전설의 약초를 끓인 탕약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단숨에 들이키자 어딘가 힘이 불끈불끈 솟는 듯 했고 아랫도리도 팔팔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 힘을 하루빨리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한 창덕이는 동네방네 자신이 어떤 병이든 하룻밤만 같이 보내면 고칠 수 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춘희 마님의 거절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창덕이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덕이는 병에 걸린 마님들과 신나게 거사를 치렀죠. 그런데 창덕이와 잠자리를 한 마님들은 병이 치유되기는커녕 악화하지 뭡니까? 심지어 창덕이도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창덕이는 그제야 덕수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덕이는 병에 걸려서 온몸에 흉한 곤지름이 생겼습니다. 바닥에서 엉엉 울며 덕수를 원망했지만 이미 덕수는 청나라로 떠나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후 덕수는 유아 마님과 함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며 청나라의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의 욕구를 채워줬답니다. 옛말에 등록망촉이라고 하죠. 녹나라를 얻고 나니 총나라를 갖고 싶다라는 의미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창덕이는 덕수의 능력을 탐하다가 그만 큰 화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필요한 욕심으로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